2016년 5월 경기도 수원. 중학교 2학년인 서하린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다. 동네에서 오래된 철물점을 운영하는 석연무와 차미정의 외동딸, 조용하고 성실하며 학교 성적도 평균 이상인 아이. 그러나 하린의 얼굴 왼쪽 뺨에 자리 잡은 긴 흉터는 그 평범함을 언제나 무너뜨리는 요소였다. 그 흉터는 하린이 2살이던 해 겪었다는 화재 사고의 흔적이라고 부모는 설명해왔다. 하린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할 이유도 없다고 믿어왔다. 어릴 적부터 부모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불길이 집을 집어삼켰고 연기가 가득 찬 방 안에서 하린을 구해냈다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얼굴에 깊은 화상을 입었다고. 그날 이후 흉터는 하린의 일부가 되었다. 가족의 기적 같은 생존을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부모는 말해왔다. 하린은 그 말을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학교에서 받는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 흉터를 기적이 아닌 낙인처럼 느끼게 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상황은 더 미묘해졌다. 대놓고 조롱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교실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하린은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셀카 속에서 매끈한 피부와 환한 웃음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하린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내 얼굴일까? 2016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 하린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피부과 예약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지는 정기 진료였다. 연고를 처방받고 흉터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는 반복적인 과정. 그날 아침, 하린은 처음으로 성형수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아직 12살이지만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더는 흉터와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석연무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차미정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흉터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따라왔다. 그들의 말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고 차분했지만 하린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그때 차미정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지역 신문 한 면에 멈췄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추었고 얼굴빛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잠시 후 신문은 급히 접혀 옆으로 치워졌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이 덧붙었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린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놀람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보였던 안쓰러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본 사람의 얼굴 같았다. 하린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단순한 뉴스 기사라면 저럴 이유가 있을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수원역 근처 가판대에 아침에 보았던 신문이 진열되어 있었다. 하린은 망설이다가 한 부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당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하린은 신문을 천천히 넘겼다. 정치 기사, 지역 소식, 광고면을 지나 마지막 쪽에 가까워졌을 때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실종 아동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12살 소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름은 한유라. 2006년 6월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2살 무렵의 모습이었다. 붉은기가 도는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작은 입술. 하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거울 속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스쳤다. 유라의 얼굴에는 흉터가 없었다. 그 점만이 분명한 차이였다. 그러나 나이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12살이 되는 해였다. 실종 시점도 2살 무렵. 모든 숫자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하린은 신문을 덮지 못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연일까?
한국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는 흔하지 않다. 더구나 이렇게 닮은 얼굴이라면. 진료실에서 의사는 기존과 같은 말을 반복했다. 흉터 조직은 조금씩 평평해지고 있고 색도 옅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화재로 인한 상처라면 다른 부위에도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의문이었다. 의사는 기록상 화재 사고라고 되어 있지만 상세한 경위는 부모를 통해 들은 것뿐이라고 답했다. 얼굴 피부가 얇아 더 두드러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확신에 찬 설명은 아니었다. 그 답변은 오히려 할인의 의심을 더 키웠다. 화재라는 말은 너무 쉽게 반복되었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하나도 없었다. 3살 이전의 사진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부모는 어릴 적 사진이 대부분 불에 타 없어졌다고 설명해왔다.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말이었다. 그러나 신문 속 한유라의 사진은 그 모든 설명을 흔들어 놓았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할인의 세계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단순히 흉터를 없애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흉터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신문 기사를 다시 읽었다. 실종 후 10년이 지났지만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기사 하단에는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하리는 부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아침에 보았던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혹시 부모가 이미 그 기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치운 것은 아닐까?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그렇게 급하게 반응했을까? 하리는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2살의 화재 사고, 사라진 사진들, 얼굴에만 남은 흉터, 그리고 신문 속 실종 아동.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2016년 5월 28일 수원의 평범한 중학생 서하린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흉터는 더 이상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 한켠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병원을 나선 이후 서하린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신문 기사에 머물러 있었다. 단순히 닮았다는 인상 때문이 아니었다. 이름, 나이, 실종 시점, 그리고 충청북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모든 요소가 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와 기사 속 내용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가왔다. 아동보호시설이라는 단어가 특히 마음에 걸렸다. 하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믿어왔다. 화재 사고는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일어났다고 설명을 들어왔다. 그런데 기사 속 아이는 시설에서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다. 만약 완전히 다른 아이의 이야기라면 아무런 연관이 없겠지만 외모와 나이가 이렇게까지 일치한다는 점이 쉽게 무시되지 않았다. 하리는 기사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었다. 2006년 6월 충청북도 청주 인근의 한 보호시설에서 2살 여아 실종. 가족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지내던 언니가 있었다는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실종 이후 단서가 거의 없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일반 신고 번호가 아닌 개인 연락처가 따로 표기되어 있었다. 가족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하리는 그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단지 숫자만 기록해 두었다. 혹시라도 부모가 보게 될 경우를 대비한 무의식적인 선택이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미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상태였다. 버스에서 내린 뒤 하리는 학교 근처를 지나며 잠시 멈춰섰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지나쳤을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흉터 때문에 받았던 시선과 수군거림이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정말 다른 삶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 차별과 소외감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낯설었다. 집에 도착한 뒤 하리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살폈다. 사진은 대부분 4살 이후의 것들이었다. 돌잔치 사진은 없었고 2살 이전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은 화재로 인해 사진이 소실되었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설명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디지털 카메라가 이미 보급되던 시기였고 휴대전화에도 사진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왜 한 장도 남지 않았을까? 저녁이 되어 부모와 마주 앉았을 때 하리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표정을 관찰했다. 아침에 보았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차미정은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있었고 석연무 역시 신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듯했다. 하리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이미 선을 넘은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사 속 사진은 더 또렷해졌다.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저장해 둔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연락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이어졌다. 단 한 번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의무는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았다. 하리는 그날 밤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먼저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다. 단순히 닮은 얼굴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자리 잡았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자라났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하리는 교실에서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다.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교과서 위에 놓인 글자들이 의미 없이 흩어졌다. 친구들의 대화가 멀게 들렸다.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이 계속 이어졌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누군가의 삶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의미였다. 점심시간, 하리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번호를 누를까 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통화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자신의 이름과 신문 기사를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묻는 문장이었다. 여러 번 수정한 끝에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계속 바라보았다.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혹시 장난으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생겼다. 그러나 이미 메시지는 발송된 상태였다. 그 순간부터 하리는 기다림 속에 들어섰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혹시 너무 경솔한 행동이었을까? 부모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동시에 답장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실망스럽게 느껴졌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리는 그 결론을 원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기사 하단에 적혀있던 번호와 동일했다. 하리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왜 연락했는지 묻는 문장이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한세린이라고 소개했다. 한유라의 언니라고 덧붙여 있었다. 하린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언니라는 단어가 강하게 남았다. 기사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그 존재가 실제 인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하린은 즉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대화를 이어가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인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흉터를 갖게 되었는지, 왜 부모는 그토록 불안한 반응을 보였는지. 모든 질문의 끝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점점 커졌다. 2016년 5월 29일 밤, 수원에 사는 12살 서하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인정했다. 흉터를 없애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 강한 욕망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신문 속 한유라의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기사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마주한 이상, 외면하는 선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하리는 세린에게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무른 채 시간이 흘렀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하리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 수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문 사진 속 아이와 닮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 세린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생년월일, 흉터의 위치, 그리고 어릴 적 기억에 대해. 하리는 자신이 2004년생이며 2살 무렵 화재를 겪었다고 부모에게 들었다는 사실을 적었다. 흉터는 왼쪽 뺨에 있고 3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몇 분 후 세린의 메시지가 길게 이어졌다. 2006년 6월 충청북도 청주 인근의 아동보호시설에서 2살이던 한유라가 사라졌다는 설명이었다. 시설 CCTV 일부가 고장 나 있었고 명확한 목격자는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종 당시 유라의 머리카락 색과 얼굴 특징을 상세히 적어보냈다. 그 묘사는 하린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거의 일치했다. 하린은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겹쳤다. 특히 세린이 언급한 붉은기가 도는 머리카락은 한국에서는 드문 특징이었다. 하린은 어릴 적부터 염색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아왔지만 부모는 타고난 머리색이라고 설명해왔다. 그 사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세린은 한 가지를 더 물었다. 2살 이후의 사진이 있는지, 시설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하린은 곧바로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 돌 사진도, 유아기 사진도 없었다. 부모는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설명이 지금은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다음 날, 하리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서랍과 앨범을 조용히 살폈다. 가족 앨범에는 4살 이후의 사진이 집중되어 있었다. 어린이집 졸업식,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입학식. 그러나 2살, 3살 무렵의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몇 장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지만 배경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 사진들조차 촬영 시기가 정확하지 않았다. 하리는 그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세린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세린의 답장이 왔다. 사진 속 아이는 유라와 매우 닮았다고 했다. 특히 눈매와 입꼬리 모양이 같다고 설명했다. 세린은 그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섣불리 확신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날 밤, 하리는 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긴장된 기류는 분명했다. 자신의 행동이 이미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모가 신문을 치웠던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하리는 세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다. 실종 당시 유라의 얼굴에는 흉터가 없었는지. 세린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유라가 사라지기 전까지 건강했고 얼굴에 특별한 상처도 없었다고. 그 답변은 하린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자신의 흉터는 언제 생긴 것일까? 부모가 말한 화재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다음 주 학교에서 건강기록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담임교사가 예방접종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하리는 자신의 기록을 유심히 살폈다. 2006년 이전의 의료 기록은 단편적이었다. 특정 시점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그 이전의 정보가 별도의 체계에서 옮겨진 것처럼 보였다. 하리는 세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세린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서가 부족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세린은 매년 6월이 되면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종 공고를 올려왔다고 설명했다. 가족은 없었지만 언니로서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이 이어졌다. 하리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찾기 위해 누군가가 10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동시에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 가능성은 하린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부모는 무엇이 되는가? 그들이 자신을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화재는 실제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이었을까? 질문은 점점 늘어났고 답은 여전히 부족했다. 5월 31일 하리는 세린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더 받았다. 세린은 DNA 검사를 제안했다. 공식 절차를 밟으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하지만 먼저 간단한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DNA 검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뒤집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면 서하린이라는 이름은 법적 사회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학교,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모든 것이 다시 정리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하리는 부모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 하나하나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죄책감이 숨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두려움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흉터는 더 이상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표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2016년 6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사에 적혀있던 실종 시점과 정확히 10년이 되는 달이었다. 하리는 그 숫자의 무게를 느꼈다. 누군가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추어 있었고 자신의 시간은 거짓 위에서 흘러왔을지도 모른다. 하리는 세린에게 짧게 답했다. 검사를 하겠다고. 그 문장을 보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와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이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리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6월 1일 밤, 서하리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문 기사 속 한유라에 대해 읽었으며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적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하린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흔드는 선택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후회와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혹시 경솔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석연무와 차미정이 방으로 들어왔다. 낮 동안 이어진 어색한 기류를 정리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신문에 과민 반응한 것, 병원에서의 태도, 모두 예민한 하루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부담과 가게 운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설명은 충분해 보였지만 핵심을 비껴간 듯했다. 그때 차미정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가방으로 향했다. 가방 입구에서 신문 모서리가 보였다. 차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신문이 가방에서 꺼내졌다. 이건 내가 읽을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이어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단지 할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였다. 보호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할인은 처음으로 그 보호가 숨김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할인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다. 왜 그 기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는 모르는 게 더 나은 일도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은 할인에게 낯설게 들렸다.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날 밤 세린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부모에게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전했다. 세린은 잠시 후 답장을 보내왔다.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10년 동안 같은 반응을 여러 번 겪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과거에도 유라를 찾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려 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메시지는 할인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동시에 부모가 자신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할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부모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해왔다는 사실과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충돌했다. 6월 2일 저녁, 할인은 세린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당시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다른 기록이나 사진이 있는지 물었다. 세린은 과거 경찰 조사 기록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 중에는 실종 직전 찍힌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린은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했다. 사진이 도착했을 때 할인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2살 무렵의 아이가 보호 시설 마당에서 촬영된 모습이었다. 붉은 기가 도는 머리카락, 눈꼬리의 미묘한 곡선, 입가의 모양.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흉터만 제외하면 완전히 같은 얼굴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할인은 사진을 여러 번 확대했다. 사진 속 아이의 왼쪽 뺨에는 상처가 없었다. 그 사실이 강하게 남았다. 만약 자신이 그 아이와 동일 인물이라면 흉터는 언제 생긴 것인가? 부모가 말한 화재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석연모와 차미정은 다시 한번 방으로 들어왔다. 낮 동안 가게에 손님이 많았다는 이야기, 학교 생활은 괜찮은지 묻는 일상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할인은 그 대화가 평소보다 더 긴장된 것임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할인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그 모습은 할인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할인은 결국 말문을 열었다. 신문 기사 속 아이가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반응을 살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드러났다. 석연무는 기사 내용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차미정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고 했다. 그 반응은 할인에게 충분했다. 부정은 있었지만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화재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여전히 없었다. 병원 기록이나 과거 사진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회피되었다. 할인은 그 순간 부모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6월 3일 밤, 세린으로부터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세리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전에 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다고 했다. 그 제안은 할인을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 만남은 곧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문자 속의 의심이 실제 세계로 나오는 단계였다. 할인은 당장 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행동을 더 관찰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부모는 평소보다 할인의 외출 시간을 더 신경 쓰는 듯 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일도 늘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할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6월 4일 토요일, 할인은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부모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할인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느꼈다. 보호인지 통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결국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 그날 밤, 할인은 세린에게 답장을 보냈다. 만남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전했다. 대신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고 적었다. 세린은 동의했다. 간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지난 일주일은 이전의 12년과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다. 흉터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과 존재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그 직감은 동시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부모의 태도는 점점 예민해졌고 세린의 메시지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할인은 그 사이에서 서서히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의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2016년 6월 초, 수원의 12살 소녀는 자신의 삶이 숨겨진 기록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곧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6월 5일 저녁, 서할인은 결국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긴장감과 부모의 예민한 반응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곧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 제안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단호하게 들렸다. 차미정은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한 컵 가져왔다. 평소에도 할인이 긴장하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곤 했다. 그날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야 라는 말이 덧붙었다. 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물을 마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꺼풀이 쉽게 들리지 않았고 생각이 느려졌다. 단순한 피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다. 차가 출발한 이후 할인은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인지했다. 수원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서는 흐름이 감지되었다. 친구의 집은 그 방향이 아니었다. 의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정신이 더 흐려졌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려 했으나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불안은 점점 짙어졌고 그 불안 속에서 의식은 천천히 가라앉았다.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때 할인은 전혀 다른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량 내부는 좁았고 평소 타던 승용차가 아니었다. 가족이 여름 휴가 때 사용하던 카라반이었다.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머리가 무겁게 울렸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이 단절되어 있었다. 석연모와 차미정이 가까이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다.
걱정과 긴장, 그리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다. 하리는 자신이 친구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했다.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부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최근 며칠 동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집을 벗어나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하리는 분명히 물을 마신 뒤부터 기억이 흐려졌다는 점을 떠올렸다. 고의였을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부모는 부인했다. 피곤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한 피로로 설명되기 어려웠다.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불안했다. 하리는 최근 자신이 신문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 속에서 이미 부모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감각이 전해졌다. 차미정은 하린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고 석연무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인정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잠시 후 석연무는 결국 입을 열었다. 신문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하린이 실종자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린은 그 순간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부모는 하린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차미정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식의 말이었다. 하린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의심이 결국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석연무와 차미정은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2006년 두 사람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당시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입양 경로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한 아동보호시설에 있던 2살 아이를 알게 되었다. 이름은 한유라.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설명은 하린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다. 자신이 바로 그 아이일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부모는 이어서 말했다. 당시 유라는 보호시설에서 사라진 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이동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어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하린은 그 말이 사실인지 혹은 또 다른 각색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자신이 보호시설 출신이었고 공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는 모두 새롭게 정리되었다고 했다. 이름도 바뀌었다. 한유라는 서하린이 되었다. 차미정은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신고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하린은 그 말 속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분노가 먼저 떠오를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공허함이 앞섰다. 지난 12년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단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학교에서의 모든 기록,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생일에 대한 기억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동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하린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석연무가 먼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메시지는 세린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답장이 없어서 걱정된다우는 내용이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부모의 표정이 변했다.
공포와 당황이 동시에 드러났다. 석연무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하리는 그 행동이 결정적인 증거처럼 느껴졌다. 부모는 진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차미정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경찰에 알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법적인 문제와 실종 사건이 얽혀 있었다. 하리는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흐름을 되짚었다. 신문 기사, 세린과의 연락, 부모의 과도한 반응, 그리고 지금 이곳.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결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을 숨긴 채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다시 수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부모는 자신을 사랑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이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카라반 안에서 하리는 더 이상 서하린이라는 이름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한유라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예감과 함께 자리 잡았다. 석연무와 차미정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했다. 한유라라는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는 순간 지난 12년 동안 감춰왔던 서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2006년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불임 치료가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경로는 합법적이지 않았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빠르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보호시설에 있던 2살 아이를 알게 되었고 이름은 한유라였다고 분명히 말했다. 보호시설 측에서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이를 넘길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하리는 그 말 속에서 범죄의 냄새를 느꼈다. 당시 뉴스에서 종종 보았던 불법 입양, 인신매매, 서류 조작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신이 그런 경로를 통해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이어서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보호시설을 떠난 직후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경로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중개 과정에서 아이를 여러 장소로 옮기는 동안 임시로 머물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었다.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이후 모든 기록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공식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신원은 폐기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리는 그 설명이 사실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2006년 이전에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출생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학교 입학 당시 서류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행정 절차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차미정은 반복해서 말했다. 신고하면 아이를 다시 시설로 보내야 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정이 들었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다고. 하리는 그 말 속에서 감정의 진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선택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은 선택권이 없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바뀌었다. 하리는 세린에게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세린. 10년 동안 실종 공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람.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세린은 자신을 찾기 위해 10년을 보냈고 석연무와 차미정은 1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 두 시간대의 삶이 겹치면서 한쪽은 기다림,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다. 부모는 경찰에 알리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되면 자신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불법 입양, 서류 위조,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할인에게 선택을 맡기는 듯 하면서도 사실상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 요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할인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느꼈다. 할인은 한 가지를 분명히 물었다. 자신이 2살 이전에 보호시설에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두 사람은 침묵 끝에 인정했다. 그 순간 할인은 더 이상 서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한유라라는 이름이 현실로 다가왔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는 무게가 얹혔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세린이었다. 할인은 이번에는 부모의 손에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석연무는 이미 긴장한 상태였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했고 얼굴이 굳어졌다. 세린은 경찰에 정식으로 문의를 넣을 계획이라고 적어두었다. 최근 신문 공고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제보가 바로 할인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간상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의 반응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이 상태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할인은 그 말 속에서 또 다른 결정을 읽었다.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수원을 벗어나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할인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덮은 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러나 후자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안 이상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 수는 없었다. 할인은 세린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상황이 복잡하며 자신이 현재 부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동시에 공식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고 적었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부모는 그 내용을 눈치챘다. 그들의 표정에서 공포가 읽혔다. 차미정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준비라는 말은 지연을 의미할 뿐이었다. 10년이 이미 지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오히려 권리였다. 그날 밤, 세 사람 사이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할인은 그것이 통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은 더 이상 2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2016년 12살의 중학생이었다. 자신의 신분과 과거를 알 권리가 있었다. 한유라라는 이름은 더 이상 기사 속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인의 내면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만약 DNA 검사가 진행된다면 결과는 곧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누군가의 기다림을 끝낼 수도 있다. 할인은 그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그 순간 할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법적 절차, 경찰 조사, 사회적 시선, 학교 생활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면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할인이라는 이름과 한유라라는 이름 사이에서 이제 선택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증거에 의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할인은 세린에게 보낸 메시지가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카라반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석연모와 차미정은 더 이상 설득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휴대전화는 이미 꺼진 상태였고 하리는 외부와의 연결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다. 그 단절감은 공포보다 더 선명한 각성을 불러왔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는 감각이었다. 세린이 경찰에 문의를 넣겠다고 했던 메시지는 부모에게도 전달되었다. 석연무는 급격히 불안해졌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리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기기를 강하게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졌고 연결은 완전히 끊겼다. 그 행동은 상징적이었다. 더 이상 외부와의 소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하리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진실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에게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했다. 세린과의 연락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카라반 밖에서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다. 캠핑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늦은 시간까지 차량이 남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세 사람 모두에게 예고처럼 다가왔다. 하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사실,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 즉각적으로 떠올랐다. 문이 열렸고 관리인은 낯선 얼굴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하리는 짧고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가 파손되었고 부모와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관리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그 순간 석연무와 차미정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 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도망이라는 선택이었다. 하리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상상하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12년의 시간이 법적 문제와 실종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비교적 빠르게 도착했다. 관리인은 상황을 설명했고 하리는 그동안의 경과를 차분히 정리해 말했다. 신문기사, 세린과의 연락, 불법 입양에 대한 고백, 휴대전화 파손까지. 진술은 단편적이었지만 충분히 긴박했다. 경찰은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지역에 통제선을 설정했다. 하리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진술을 이어갔다. 경찰은 주민등록 기록과 출생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2006년 이전의 기록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 출생신고 시점과 의료기록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빠르게 드러났다. 수원으로 전입한 시점도 보호시설 실종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한편 세린에게도 연락이 닿았다. 세린은 이미 경찰에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둔 상태였다. 하린이 보낸 메시지가 중요한 단서로 간주되었다. 경찰은 충청북도 청주관할 경찰서와 협조를 시작했다. 2006년 한유라 실종 사건 기록이 다시 열렸다. 몇 시간 후 석연무와 차미정은 인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도주 과정에서 멀리 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불법 입양 및 아동 신분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배신감,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이 교차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이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하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와 만났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고 기존 보호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임시 보호 조치가 진행되었고 조사 절차가 이어졌다. 하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말했다. 이번에는 기록으로 남을 공식 진술이었다. 그 과정에서 세린이 경찰서로 도착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과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고 하린의 이름을 한유라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두 사람의 외모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채취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결과는 몇 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하리는 자신이 두 개의 이름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하린으로 살아온 시간과 한유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과거가 동시에 겹쳐졌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곧 수치로 확인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경찰은 2006년 당시의 실종 기록을 재검토했다. 보호시설 CCTV 일부가 손상되었고 내부 직원 중 일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세린이 매년 실종 공고를 게재해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다. 하리는 그 기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는 10년 동안 같은 날짜에 공고를 올렸고 누군가는 1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다. 두 개의 시간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이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수사관이 들어왔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결과는 일치였다. 한세린과 하리는 생물학적 자매로 확인되었다. 그 한 문장은 지난 12년의 시간을 재정의했다. 서하린이라는 이름은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생물학적 신원은 한유라였다. 그 결과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가져왔다. 세린에게는 1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의미였고 하린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과거의 붕괴를 의미했다. 석연모와 차미정은 조사실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반응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016년 6월 초 수원의 한 중학생은 실종 아동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언론 보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리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이제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10년 전 한 실종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진실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증거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하린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DNA 결과가 공식 문서로 확인된 이후 경찰서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서하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던 12살 소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한유라라는 이름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세린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간은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고 유라는 그동안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 수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석연모와 차미정은 불법 입양 및 아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다. 주민등록 위조, 가족관계등록부 허위 신고, 그리고 실종 아동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보호라는 명분이 있었더라도 타인의 신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실종 사건을 은폐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다. 유라는 경찰 보호하에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했다. 이는 법적 보호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 세린은 보호자 지정 신청을 했다. 당시 만 18세였던 세린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동생을 책임질 의지가 분명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법원은 세린의 주거 환경과 소득, 보호 능력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2006년 당시 기록이 재검토되었다. 충청북도 청주 인근 보호시설에서 2살이던 한유라가 실종되었고 CCTV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내부 직원 중 일부가 연루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었다. 이번 재수사는 당시 불법 입양 네트워크와 보호시설 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석연무와 차미정은 자신의 부모이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생일을 챙기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던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숨긴 진실은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웠다. 세린과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날, 유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실감했다. 세린은 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기억을 하나씩 꺼냈다. 유라가 잠들기 전 항상 손을 잡아주었다는 이야기, 두 사람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밤, 실종 당일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자체까지. 세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10년 동안 스스로를 탓해온 시간이었다. DNA 결과가 확정된 이후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찾은 실종 아동쥐라는 제목이 붙었다. 그러나 세린은 가능한 한 동생의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유라는 더 이상 사건의 소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한 사람의 아이였다. 세린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다. 법원은 몇 달에 걸친 심리 끝에 세린을 임시 보호자로 지정했다. 이후 후견인 변경 절차가 진행되었다. 주민등록상의 이름도 정정되었다. 서하린이라는 이름은 기록에 남았지만 공식 신원은 한유라로 복원되었다. 학교 역시 전학 절차가 필요했다. 수원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다. 유라는 세린이 거주하던 청주 인근으로 옮겨가 새로운 학교에 등록했다. 새로운 환경은 낯설었지만 적어도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서 있었다. 흉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단순한 화재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삶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석연무와 차미정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이 아니라 불법 경로를 이용한 입양에 가담한 점, 그리고 이후 12년 동안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양육해온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그 판결이 유라의 마음속 갈등을 완전히 정리해주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유라는 한 번 석연무와 차미정을 만났다. 공식적인 면담 자리였다. 그들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랑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 유라는 그 말을 들으며 사랑과 선택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한유라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았다. 세린의 이름이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확실했다. 10년의 공백은 단번에 채워지지 않았지만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시작하는 시간은 분명 달랐다. 유라는 거울을 보며 흉터를 손으로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숨겨야 할 결점이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였다.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흔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존재의 기록이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어쩌면 진실도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린은 매년 6월이 되면 여전히 보호시설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실종 공고를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유라도 함께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왔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상실된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고 학교 상담 시간에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진실은 또 다른 사람의 질문을 만들었다. 2016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12살이었던 한유라는 그 해의 2개의 이름을 모두 경험했다. 서할인으로 살아온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 역시 자신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유라로서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름을 받지만 진짜 정체성은 선택과 용기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유라는 배웠다. 누군가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는 결국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10년의 기다림과 12년의 거짓을 넘어 한 소녀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배경이 되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유라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공간이 더욱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선택이 가져오는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프고 두렵더라도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거짓이 아닌 용기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삶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한 줄의 댓글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